냉철한 지성, 불굴의 용기,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산 소년 박철원. 그는 1965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다. 공안부 검사로 일하던 박철원은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국보위 법사위원으로 파견돼 제5공화국 헌법의 기초를 다진다.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정무비서관에 임명된다. 법제개혁을 주도하며 대통령의 법무참모 역할을 한 박철원은 전두환의 신임을 얻는다. 1987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들의 영혼은 6.29 선언을 이끌어낸다.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박철원은 6.29 선언문 작성에 온 힘을 기울인다. 이후 노태우 특공대라 불리는 월계수회를 조직.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철원. 육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그는 북방정책의 기수로 전방위 세계 외교시대를 개막한다.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남북회담 수석대표로 김일성 주석 등과 42차례 비밀 접촉을 하며 민족 문제를 논의했다. 1990년 3당 합당을 실현한 박철원은 내각제 개헌을 놓고 김영삼과 대립한다. 1992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박철원은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돼 482일간 감옥살이를 한다. 이후 그는 DJP 연합을 통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데 힘을 보탠다. 1980년 5공화국부터 DJ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격동의 역사 중심에 서 있었던 박철원. 그가 털어놓는 정치비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본다. TV자서전 오늘 대담은 사회부장 해설팀장을 거쳐 대전방송총국장을 역임한 이세강 해설위원이 진행합니다. 박철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활기차 보이시는데 건강하시죠? 뭐 그럭저럭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요새 딴 데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정치는 이제 떠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좀 한 30년 가까이 정치 공직에 있다 보니까 제 몸도 피곤하고 영혼도 많이 좀 더러워진 것 같아서 좀 세탁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시를 쓰고 이래 해서 시인으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최근에 시집 두 번째 시집이 출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첫 시집 낸 게 2004년 말에 작은 등불 하나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네. 이 작은 등불 하나라는 시집을 냈는데 뭐 이게 반응이 괜찮아서 작년에 두 번째 시집이 따뜻한 동행을 위한 기도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평생 여러 직함을 가지셨습니다. 국회의원, 또 특보, 또 대북 밀사, 또 장관, 또 뭐 시인의 이름까지 얻으셨는데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아무래도 시인이라는 게 제일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은 시인이란 결국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좋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으로 불리는 게 행복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굉장히 생활 관리에 엄격하셨고 어머니는 또 이게 자애로웠다고 하시던데. 예, 예, 뭐 예를 들어 어머니에 관한 뭐 에피소드를 좀 얘기한다면
우리가 형제가 6형제입니다. 제가 둘째인데 남자만 6이죠. 예를 들어 제가 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장마다 일일이 따라 나와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고함치매하는 말이 철원아 소변 보고 들어가그래 이래 얘기를 하고 친구들이 막 저를 놀리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 마려워서 답안 제대로 못 쓸까 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셨죠. 또 제가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 저 영천 은혜사 운부암이라는 저 아래에서 한 1시간 20, 30분 걸어서 가야 되는 암자에서 한 몇 개월 있었는데 거기에 대구에서 밑반찬을 해서 거기 입구 도로에 내려서 1시간여를 걸어서 밑반찬을 들고 갖다 주시고 하던 그런 게 우리 어머니의 그런 모정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정반대입니다. 밥상에 반찬이 3개 이상만 올라도 어머니를 나무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찬이 많으냐. 한 가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갈 때인데 가방, 아버지가 쓰는 낡은 가죽 가방 그거 좀 너무 창피해서 외가에 가서 새 가방을 빌려다 놨더니 아버지가 그거 보시고 그런 정신 상태로 수학여행 갈 필요 없다. 가지 마라. 가기 직전까지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면 못 가는 게 우리 분위기였습니다. 계속 빌어서 출발 직전에야 그 낡은 가방을 들고 이제 가야 했습니다. 전형적인 엄부 자모의 집안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말씀도 잘 듣고 했으니까 학창 시절에는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 어땠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모범생, 요즘 말로 범생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청맥이라는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해서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차 희망도 저는 젊은이들과 늘 호흡하고 시를 쓰고 하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 영 다른 길로 가버렸지만 대학 때 또 제가 도구회라고 독일어 동문학을 공부하는 당시에 저희 지도 교수가 이제 전혜린 여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책을 쓰고 한 천재적인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 전혜린 여사의 도구회 우리 7명이 함께해서 동문학에 많이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헬만 헤세라든지 니체라든지 뭐 이런 데 심취해서 많은 그런 관계 책을 읽고 그랬었습니다. 특히 그 노태우 대통령하고는 뭐 특수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가까운 인척은 아니고 저희 외사촌 처남이 되죠. 그러니까 저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되는 김옥숙 여사님하고가 외사촌 간이니까 그 김옥숙 여사님의 남편 되는 분이 저 노태우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외가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외할머니가 굉장히 인자해서 굉장히 가깝게 서로 왕래를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저희 외사촌 형제는 김복동 장군이 그 김옥숙 여사의 오빠 되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거기에 육사 출신 그 당시 뭐 중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된 게 노태우 중위, 전두환 중위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다른 분은 뭐 그냥 근성으로 봤는데 유독 이 노태우 중위는 아마 보니까 우리 큰 누나인 김옥숙 여사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말이지 하면서 거기서 김옥숙 여사 또 그 동생이 되는 그 김정숙 여사 거기하고 뭐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 그 좀 갔다 와서 사실 영어 실력이 뭐 그래 대단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 큰 처녀가 둘이서 배우기 하든지 내보고 같이 배우자 그래요. 그래서 이 온돌방에 이불을 깔고 거기 발 넣고 이제 셋이서
이제 이 노태우 중위한테서 영어를 배우는 것, 발음하고 뭐 회화하고. 그래서 노태우 중위는 계속 뭐 작업을 해서 요즘 말로 김옥숙 누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공안검사로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에 장기 유학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 외국에서 자금을 내고 초청해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행이 행운으로 뭐 시험, 그것도 경쟁자가 많으니까 쳐서 미 국무성 AID 자금으로 미국 1년여 연수하는 그런 그 기회가 있어서 1976년, 77년 워싱턴에서 돌아와서 다시 법무부에 왔는데 법무부에서 그 당시 제일 이제 중요한 수사부서가 서울지검 공안부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안부는 간첩 잡는 일뿐만 아니라 대형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을 공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원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 발령을 서울지검 공안부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안검사를 하게 됐죠. 19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파견 근무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습니까? 처음에 12.6, 12.12 사태 일어났을 때 이 전두환, 노태우 장군 이런 분들이 좀 와서 도와달라는 것을 처음엔 난 순수 법조에 있는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가 나고 다 진정된 다음에 6월 2일, 1980년 6월 2일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명의로 아예 저를 국보위 법사위원으로 파견 근무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파견 근무 본급은 검사로서 받지만 근무는 거기 가서 하라. 그럼 각 부처의 엘리트 공무원들을 그 국보위에다 많이 발령을 했더구먼요. 그래서 사실은 가게 된 것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의 중심으로 급부상한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검사로 활동하던 박철원은 국보위 법사위원으로 파견돼 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전두환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박철원은 1980년 10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임명된다. 당시 청와대에선 제5공화국 탄생의 1등 공신인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의 권력이 막강했다. 1981년 신출내기 비서관 박철원은 계엄 해제 시기를 두고 오공의 최고 실세 허화평과 대립한다. 이 국보위 시대가 끝나고 전두환 대통령 취임한 후에 청와대로 불러서 가게 됐지요. 그때 당시는 이 신군부의 이 소장파 또 신실세들이 많이 이 득세를 하던 시절이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특히 그 허화평 이 비서하고는 상당히 좀 알력이 심했다면서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래 1980년 10월 2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보고 그럼 검사로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라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청와대 정무비서관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은 내가 대통령을 보좌 하는 한 그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보좌를 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나는 돌아간다. 검찰로 돌아가서 이렇게 검사로서 생활하면 그만이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을 바르게 보좌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가지고 있었는데 자연 이제 국가 간이나 시국 간의 차이가 64, 17기, 18기 이런 분들이 군 엘리트들이 12.12 이런 것을 주도하고 해서
그 5공화국의 핵심 세력으로 청와대 수석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한 게 허화평 보좌관이었죠. 그런데 이 보좌관실이 바로 대통령실하고 가차이 이렇게 있어서 대통령께 들어가는 모든 보고나 정보는 허화평 보좌관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도 연적들끼리 가령 한 사람은 그 애인이 있는 여자가 있는 서울에 있다면 한 사람은 미국에 있든지 저 대구에 있어는 게임 상대가 안 됩니다. 또 대통령의 문고리를 자주 가까이서 잡는 사람이 대통령의 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권력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허화평 보좌관의 파워는 가히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 허화평 보좌관과 상당히 그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계엄 해제 시기를 놓고서 논쟁이 붙었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1월 28일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취임 후 첫 손님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당연히 이 계엄은 해제를 하고 또 정치 활동도 좀 풀고 그래서 미국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일영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이 허 보좌관이나 안기부의 유학성 부장이나 현홍주 차장이나 등 아주 벌떼처럼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미국까지 가는데 계엄 풀고 가서 국내에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풀고 가자는 얘기냐. 그래서 막 담론들을 박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 그건 취소다 한동안 뒤집었습니다. 제가 또 올라갔죠. 우병규 수석을 데리고 정식 이번에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경원 비서실장한테 가서 결재를 해달라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그 일리 있는 얘기인데 결재는 못하겠다 이러시대. 아마 허화평 보좌관을 의식해서가 아닌가 생각돼서 알겠습니다. 그럼 보셨으니까 보았음이라고라도 써주십시오. 대통령 결재를 받으려면은 실장님 결재를 하니 공란으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썩 웃음이 얘기했더니 저는 평생 많은 윗분을 모셨지만 사인하고 그 아래에 보았음이라는 결재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 들고 들어가서 장단점을 쭉 설명하고 하니까 전 대통령께서 또 그 사리에 바르시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하면서 또 결재를 해서 결국 저 의견대로 계엄을 해제하고 미국을 가시게 됐죠. 그래서 더 이제 허화평 보좌관이나 이런 군 출신 쪽에 미운 털이 좀 박히었죠. 1월 말에 이 미국 방문길에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워싱턴 프레스 클럽에서 큰 기여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제가 좀 미운 털이 박혀서 대통령 수행원으로 가는데 비행기는 대통령하고 비행기를 같이 탄 것이 아니라 저를 잔류 경호원들이 가는 비행기로 오라 이러더군요. 숙소 배정도 대통령의 숙소 배정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로 좀 올 때 경계를 받았는데 외국에 특히 개도국의 국가원수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바로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이고 질문 답변입니다. 왜냐? 거기서 제대로 못하면은 제대로의 국가원수로 대우를
세계 언론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명단에도 당연히 저는 뺐더구먼요. 누가 짰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모교인 그 조지 워싱턴 대학 도서관에서 책이나 구경하자 싶어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대사관 직원이 부랴부랴 왔습니다. 아니 뭐 하느냐? 찾느라고 애먹었다. 빨리 차를 타라. 그럼 커피 100차가 앞에 서고 해가 프레스클럽으로 갔는데 전두환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당신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저 미국에 와서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 와서 프레스클럽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한데 그럴 자격이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을 계엄으로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무슨 얼굴로 그런 연설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막 비난 쪽에 그걸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메모지에 뒤에 썼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하에서는 기본권이 제약되는데 각하께서는 출국하기 며칠 전에 계엄을 해제했대 이미. 딱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걸 딱 보시더니 답변을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임기응변 또 이 구수한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걸 기절해서 잘 넘어갔으면 맞는 말 아닙니까?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클럽 연설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를 딱 쳐다보면 씩 하면 웃으시더군요. 기분 좋다 이거죠.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도 또 허화평 보좌관하고 또 충돌을 하셨죠? 네, 그것도 본의 아닌 충돌인데 법무부 장관 후임을 당연히 여러 가지 그걸 보면 이종원 당시 이제 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나는 선거를 했었는데 제가 정무비서관이고 법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법무관계 인사에 대한 참모 기능을 대통령이 물으면은 하문하시면은 하게 되는데 이종원 장관은 아주 전형적인 공안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허화평 수석이나 허삼수 수석 이 측에서는 이종원 장관을 결사 반대를 하는 절대로 그 사람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종원 장관 후보의 그 주변도 뭐 조사하고 뭐 하고 오만 얘기가 다 나오고 하는데 한동안은 그게 또 무산되는 듯한 그래서 법무장관의 오탁건 장관의 허형구 총장 이런 체제로 뭐 이래 가는 그런 걸로 되다가 막판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발령을 역시 법무장관에는 이종원 장관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그 허화평 보좌관하고 약간 그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이 대법원장 후보들 이 대법원 판사 임명과 추천에도 또 깊숙이 관여하셨죠. 그때 이 청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보고하신 내용들은 좀 기억은 나십니까? 물론 이제 기억이 나죠. 특히 기억에 났던 것은 그 이회창 판사 문제였죠. 사실 이회창 판사의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회창 판사가 일선 법원장도 거치지 않은 아주 젊은 법원 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 위에 많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령적으로 파격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늘 소수 의견을 많이 다루고 무죄도 가끔 하고 해서 상당히 여러 정보기관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귀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 뵀더니 역시 훌륭한 분이라서 대통령께 포함시켜야겠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시만 해도 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각하께서 뭐 담임하실 거고 그래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실 건데 법원의 무리한 협조를 받을 일이 뭐 별로 있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회창 판사같이 젊고 아주 소신 있는 이런 분이 포함 안 되면 이번에 새로 대법원을 쇄신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대통령이 그래 네가 책임질래? 뭐 책임질 그런 문제의 성격은 아니지만 예, 각각 안심하고 임명해도 됩니다. 이래서 사실 이회창 대법원 판사가 그때 나이도 아주 40대 중반으로 기억합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 선배들을 제치고 일선 법원장도 안 하신 이회창 판사가 일약 대법관이 되시는 겁니다. 이 허화평 그 보좌관이 이 당시 수하라고 할 수 있는 박철원 이 비서를 왜 그렇게 견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건 데는 포스트 전두환 시대에 자기들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한데 노태우 대표와 가장 가까운 그런 참모로 있는 저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허화평 보좌관은 치밀하고 부지런하고 추진력이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말 위에서 말을 타고 천하를 제패할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제패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나라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독선적으로 휘몰아가려는 그런 것이 서로의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견제를 받을 만큼 그때 이미 그 노태우 시대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는 있으셨습니까? 저는 물론 12.12 사태 이후에 또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 어차피 전두환 대통령 시대 다음에는 그런 노태우 대통령 시대를 열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은 강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5공의 출발부터. 1982년 5월 전두환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든 초대형 스캔들이 터진다.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장영자 이철이 부부는 건설업체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켰다. 검찰 수사 결과 편법으로 챙긴 돈만 6,404억 원. 언론과 국민의 눈은 최악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규광에게 쏠린다. 이규광이 이순자 여사의 삼촌이자 장영자의 형부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배후에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 박철원은 전두환에게 장 씨 부부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이규광의 처벌을 건의한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의혹과 불신. 이때 박철원은 어음 사기 사건 수사 검사들과의 TV 청문회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 대통령을 다시 웃게 만든 박철원. 그에 대한 전두환의 신임은 더욱 깊어졌다. 오금 들어서 각종 대형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이철이 장영자 사건은 이 어음 부도 사건,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사건으로 또 되게 스캔들로 확산되게 된 데에는 당시에 이 쓰리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김이 작용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결국 그 장영자 씨는 이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 이규광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처제로 사채시장에서 이 근무 행세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간에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기인 이 이철이 그 장영자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고 또 유정의 의원까지 거치고 하니까 수리허 이런 쪽에서는 이것이 이 대통령 주변을 한번 싹 그 정돈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의 그런 파워를 좀 확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 컨트롤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이 사건을 좀 확대해서 몰아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특파원 출신인 허문도 문공부 차관은 이 최병렬 조선일보 편집국장하고 이렇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허문도 차관하고 허화평 수석, 허삼수 다 수리허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전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 주변을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막 연출하니까 결국 대통령이 꼭 뭐 벌거벗은 임금님 꼴 정도가 되는, 그래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철이 장영자의 배후에 저 이규광은 물론이고 저 행여 전두환 대통령 내외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일어날 정도의 그런 언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규광 씨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이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당초에는 말이죠. 이규광을 소환 조사하는 것 자체를 전 대통령께서 조금 거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도 조금 달랐습니다. 이종원 법무장관은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끝없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정권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거 별거 아닌 사건 가지고 또 처삼촌 되는 광업진흥공사 이규광 사장을 소환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의견인 반면에 또 검찰은 소환 조사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그렇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소환 조사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나 검찰이나 허화평 보좌관이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대통령은 소환 조사 안 하려고 하시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대통령이 결심을 얻어야지 처삼촌을 불러서 조사하고 구속하고 뭘 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검찰총장께 가서 보고하라. 자기는 못 간다. 법무부 장관 더더구나 반대 의견이니까 안 간다. 그래서 우리 사정수석이나 그런 보좌관이 가서 하라. 자기들도 못 간다. 내보고 가서 하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거 내가 총대를 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허화평 수석 안 가겠다는 걸 억지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우리 비서들이 있는 별관에서 한 300여 미터 걸어서 이제 본관 각하 서재를 들었으니까 오후 5시가 되는데도 그 전등도 안 켜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소파에 혼자 앉아 계시대.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허수석이 뭔가 얘기를 좀 시작하지 않겠느냐 기다렸는데 침묵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침묵하고 이 무거운 침묵이 한 7, 8분, 10분 가차이 흐르는데 그 10분이 아마
나는 1시간 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긴 얘기 드릴 수 없고, 각하 죄송합니다. 그러나 각하 용단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쳐다보더니 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또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제가 이 섬 잡아 여야지. 한 말씀 딱 하죠. 그래서 제가 각하 용단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등골이 당기는 게 아주, 그래서 결국 이제 검찰에 연락을 해서 각하 재가를 받았다 해서 이유광 사장 소환해서 1억 원 받은 것으로서 이제 구속 수감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이광 씨를 어렵게 구속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다 가시거나 분노가 사그러들지는 않았죠. 예, 사실 그걸 철저히 수사하라 그랬더니 은행장 2명을 구속하고 또 지점장 4명의 사채업자 또 뭐 4, 5명 구속하고, 그 다음 토건회사 사장들 몇 명 구속하고, 이래 많은 구속자를 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지만은 국민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와글와글 했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린 게, 각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각하 진실이 가장 강한 겁니다.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 하고 일선의 의심을 가진 모든 언론들 서로 마주하고 무제한 생방송 질문 답변으로 국민 앞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진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김석희 검찰총장, 이종남 중앙수사부장, 또 이제 기억나는 이종찬 검사, 이명재 검사, 박주선 검사, 이런 분들 직접 담당했던 7명의 평검사들, 이래 같이서 이제 기자들 생방송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텔레비 3사 다 나오고 이래서 무려 3시간을 질문 답변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수사 방향의 변경 이유에 대해서 배우 인물 알아맞히기 사건이라고 오히려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 아직 밝혀주시질 않는데, 어음의 유통 과정, 이것을 추적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고, 재무부나 관계기관에서 이 대출을 해주라 마라 하는 연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이철이가 나쁜 놈이고 장기하는 좋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은 수사했던 담당 검사로서 명백히 밝혀주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 뭐 더 이상 배우가 있다든지 더 이상 감추어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부속실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부속실장이 얘기가, 네 분도 보셨는데 대만족이시고 담배꽁초를 3제터리를 자기들이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언론도 국민 여론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네 분 관련이 없고, 이건 진짜 이철희 장영자의 거액 사기 사건이다라는 것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쓰리허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질책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 수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분이죠. 침묵. 다만
대통령이 부르기 전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본관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비서들이 있는 별관 건물에서 대통령이 있는 본관으로 오려면 그 담을 하나 문을 건너와야 되는데 경호실에서 지킵니다. 거기서 들여보내지 않으면 누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보러 본관에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해 연말까 12월까지 보고할 게 있으면 서류로 보고하고 일체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조치하시더니 그해 연말에 두 수석을 전격 경질 조치를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단호한 그런 경질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조금 청와대 비서들도 조금 개편을 해서 이제 제가 그 평비서관에 불과한 그런 정무 법률 비서관인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재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박철원 법률 비서관은 어느 수석에게도 속하지 않고 직접 보고하는 그런 직할 체제로 비서실장 직할로 들어가고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도 언제나 항시 멤버로서 참석하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일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이규광 잡아넣는다고 원성도 많이 하다가 사태 수습하고 뭐 이래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래도 소신이 있고 막 일을 그런 대로 한다고 인정을 하셔서 막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저로서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규광 씨 문제도 발생했듯이 친인척 문제, 최고위층의 친인척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전경환 그 새마을 본부 중앙회장은 뭐 소청와대다라고 이름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많은 일에 관련된 거로 그렇게 소문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사실 그 정경환 씨와 관련해서는 조금 저로서는 참 참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1985년도 초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중에 그런 새마을 운동회 거기가 소청화되고 모든 그런 재계나 관계 사람들이 그 줄을 서서 가고 한다는 얘기 그리고 한간에 여러 가지 이권에 정경환 회장이 개입하고 있다는 무리가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해서 이렇게 대여섯 건 정리를 해서 작심을 하고 대통령 계시는 서재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정경환 회장에게 조금 자제하고 좀 시정하고 하도록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안색이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버럭 아주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자네 그런 보고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 정경환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비서실에다 정경환이 빨리 들어오라 그래 하니까 어디 그 부근에 있었던지 한 20여 분 만에 흘레벌레 들어왔습니다. 정경환 회장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가 보고한 그 보고서를 보고 조목조목 이거 사실이냐?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다 절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주 졸지에 3다 대질신문 비슷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전 대통령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래 전경환 회장이 잠바 입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서민들을 돕고 일하고 말이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비서관이 시중 풍서를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국가 원수의 심기를 어지럽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이제 그 서재를 나오는데 또 정경환 회장은 아주 그 안 좋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이래서 참담한 심정으로 그 서재를 물러나면서 참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청와대를 떠나서 이 안기부로 가시게 됐죠. 네, 그랬죠. 그때는 이제 마침 장세동 부장이 안기 부장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경호실장을 하던.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으로서 그 당시는 한 5년 됐으니까 상당히 터줏대감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제연구반을 편성해서 엘리트 판검사 법조계 인물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그 법제 개혁의 방향과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어떤 브레이크 역할, 제동장치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설 자리도 마련하고 했는데 졸지에 안기 부장 특별보좌관으로 가라고 이러는데 직제를 보니까 그런 직제도 없어요. 도대체 직제도 없는 특별보좌관이 뭔가 싶어서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딱 직원이 2명이에요. 방 하나에 전화당번 여직원하고 남자 한 사람 딱 뿐인 그런 참담한 상황이고 이 의도가 뭔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입성한 박철원. 그는 법률가의 자존심을 걸고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었다.